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진성수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저도 한 4, 5년 다니면서 요때 즈음이 아주 제일 좋거든요. 은행잎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요 기간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절정은 이제 10월 말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지혜, 중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양고전 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주최 측에서 정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 정하셔가지고 제가 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이런 얘기였었고요. 이제 뭐 동양고전이 출판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상당히 이제 뭐 한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책도 있고요. 소위 그 인문학 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의 카피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삶의 평형을 위한 역동적인 도전 중용, 중용은 중간이 아니다, 뭐 이런 데 카피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도 아마 이 카피를 대신할 만한 카피를 써봐라 그러면 사실 바꾸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카피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이 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나 재밌게 그렸어요.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으로 그렸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30, 40대에서 워라밸, 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제 중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분들의 심리를 좀 보면,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좋지만요, 뭐 나쁘진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실의 삶에 불만족스러움, 안타까움이나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도 나오고, 또 학생들은 또 스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냈어요.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뭐, 사실은 저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스라벨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예. 아마 몇몇 뛰어난 학생들은 스라벨이 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스라벨이 무너져야 좋은 학교를 가니까 참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1800년대에 활동했던 영국 예수의 선교사, 중국에 가서 한 20여 년간 중국 고전에 한 20여 권을 영역어를 다 영어로 번역을 한 제임스 레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고전을 번역하면서 중용은 Doctrine of the Mean이라고 해서 중, 균형, 균형의 원리, 원칙,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또한도 상당히 유효한 개념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The Universal Order라고 해서 구홍명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중국의 유명한 학자죠. 그 학자가 중용에 대해서 저렇게 정의를 했고, 또 임어당이라고 저 중간의 상당, 골든 하모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골든 하모니가 최고의 조화,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분들은 골든 하모니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지금 자꾸 하셨지만 다석 유영모 선생이 번역을 할 때에는 가온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온씀. 가온은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씀은 쓸 용자죠. 그래서 가운데를 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 말고 뭐 줄곧 뚫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중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해석을 여러분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용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의를 한 사람, 중용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사람이 이제 주의가 될 텐데요. 그분이 그 정리한 책이 중용장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용, 이제 보통 시중에서 읽을 수 있는 중용은 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용에 대해서 주의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을 가리키며
용은 아주 정상적인 것, 평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보면 뭐 어려운 말은 없어요.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적정한 선에서 일반적인 것,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용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큰 어려운 것도 없는데 삶에 있어서 중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부터만 해도 막 화가 났는데 누가 옆에서 중용을 찾아야지 그러면 아마 화날 겁니다. 더 화날 겁니다. 그죠? 뭐가 막 불안한데 중용을 찾아야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막 신났는데 야 중용을 해야지 뭐가 오버하고 싶거든요. 그 순간에 이제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데 사실 중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용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중국의 역사에서 한 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유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서 그때 이제 오경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오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5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0년도가 지나서 송나라 때 주의가 나타나서 1200년 지나서 주의가 나타나서 예기,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예기가 총 49편인데 예기의 한 편을 뽑습니다. 그게 이제 중용편이 있고 대학편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의는 자기의 스승, 자기가 스승 삼았던 직접 뭐 가르침을 받았던 건 아니고 사숙했던 정희천 선생이 강조했던 저 대학과 중용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뽑아서 단행본으로 만듭니다. 편집을 해서요. 그래서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 그리고 공자의 계승자, 공자 한 170년 뒤에 활동했던 맹자의 언행록,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을 합쳐서 비로소 송나라 때 사서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때가 그런 말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성균관에서도요. 조선 500년의 성균관, 지방에서 최고, 서울에서 최고 인재들만 모여서 공부한다는 성균관에서도 사서오경을 배웠습니다. 이 사기에 보면 공자 세가의 기록에 보면 백어는 공자의 외아들입니다. 백어가 이제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들이 급입니다. 그 아들의 급, 이제 본명은 급이고 급 말고 보통 부르는 이름 보통 선비 계급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자사입니다. 그런데 사기에 보면 62세에 송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중용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 그래야 이제 공자의 학통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의 내용은 대체로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3장까지 돼 있는데요. 글자 수로는 한 3,500자 됩니다. 3,500자니까 천자문에 3.5배겠죠? 예. 대학은 한 1,600자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2배 정도가 중용입니다. 예. 그리고 논어의 2배 정도가 맹자고요. 예. 논어가 한 16,000자 되고 맹자가 한 35,000자 되니까 예. 대학의 10배가 논어입니다. 중용의 10배가 맹자고요. 그렇게 외우면 글자 대충 이해가 쉽습니다. 뭐 10만 자가 안 되죠. 근데 중용에 한 3,500자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제 주자가 분류를 했습니다. 1장부터 33장까지요. 그런데 1장은 수장, 머리장이라고 해서 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과 화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10장, 10장에 걸쳐서 군자의 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비은, 비자는 클 비자고 은자는 작을 아주 미세한 은자인데 이 진리는 우주의 진리는 크면서도 작다. 크기로 따지면 엄청 크고 작기로 따지면 엄청 작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공문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2장, 6장에 걸쳐서 성인의 도, 대덕과 소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용을 이제 크게 봤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중용을 봤고요. 이제 중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중용하는데 왜 갑자기 영화가 나왔을까요? 201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린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미 영화를 보셨다면 이분들은 중용을 아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중용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중용이 나와?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나와요? 네.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상책은? 혹시 상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이옵니다. 네, 절찬 상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4년이니까 영화는 한 400만 가까운 이제 관객들이 보았는데 사실 관객들이 저 내용이 스쳐 지나가니까 저게 중용이 뭔지 내용만 현빈 얼굴 보느라고. 예. 근데 이미 보셨다면 중용을 이미 들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중용 23장입니다. 원문은 아래에 있고요. 그 번역, 직역을 하면 위에 있습니다. 저것을 살짝 각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맥락은 맞습니다. 그 다음은 곡진이 하는 것이니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니 정성스럽게 하면 성실해지고 성실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면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고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화시킬 수 있고 변하면 화할 수 있다. 변과 화는 약간의 개념이 다른데요. 변은 물리적인 변화에 가깝다면 화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예, 좀 큰 변화가 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구로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했다거나 지킬 박사, 하이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거 화입니다. 화. 그죠? 근데 누가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그러면 변입니다. 예.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이라야 화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와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성실해야 한다. 정성스러워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용 23장의 내용입니다. 중용 3,500자를요. 꽉 만약에 짤 수만 있다면 이렇게 뭐가 짤 수 있는 그 기계에 넣어서 꽉 짜서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면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 노너 한 16,000자를 꽉 짤 수만 있다면 짜가지고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 그럼 어지린입니다. 여러분 이미 배우셨겠지만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중용에서 성은 그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큰 일에 다 정성 다하죠. 작은 일임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모든 종교교육 경전에 다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친구와의 작은 약속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예, 부하 직원, 동료들과 작은 약속, 또 자녀들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중용에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4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성이 여신이라 지극한 성실함, 정성스러움은 신과 같다. 이 동양에서 말하는 신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고스트, 무슨 어떤 영적인 존재,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해도 주고 끼치는 그런 신의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신인데요, 이 신은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인지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그 작용,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성의 도는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으니, 아주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고 지극하게 몰입을 하면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장차 흥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있으며,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재앙의 싹이 있어서, 시초점과 거북점에 나타나면, 이걸 점치는 얘기입니다, 사체에 동한다.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화와 복이 장차에 이르려고 할 때 선을 반드시 먼저 알며 불선을 반드시 먼저 안다. 그 정성스러움,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 몰입하는 그 순간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성은, 지극한 성실함은 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보이는 거죠. 정성을 다하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면, 사수가 부사수에게 정성을 다하면, 사장님이 직원에게 정성을 다하면 보인다는 거죠. 남편이 부인에게 정성을 다하면 보인다는 거죠. 정말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는 잘 못 써도 시 읽는 걸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꽃을 보든 너를 본다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뭐 한 100만 부 이상 팔렸죠. 예, 저 시집. 저는 시를 몰랐을 때, 이 시 쓰는 분은 참 좋겠다. 몇 글자 안 쓰고 이 시집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시가 훌륭하구나. 무언가 의미를 축약해서 넣을 때는 시 이상 가는 게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두 번째 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고요. 저게 무엇일까요? 정성을 다해서 지그시 바라보면, 몰입하면 보인다는 거죠. 그 가치를 새롭게 안다는 겁니다. 이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정성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분은 중용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용을 그냥 시집에 쓰고 있어요. 넘기면 그야말로 무릎을 탁탁 치는 순간이 한 몇 페이지 넘기면 한 번씩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부모는 자기를 사랑한다. 모든 아이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지만 모든 가족이 행복하지는 않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가족의 심리학이라고 토니 험프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거예요. 상담학자기도 하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것에 책장을 앞에 넘기면 본문 시작하기 전에 그 표지에 가까운 쪽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줄이 이렇게 3문장이 써 있어요. 감동을 줍니다. 다 서로 사랑해.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데, 근데 모든 가족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랑을, 정성을 다하는지, 정말 집중하는지. 저는 이분이 무슨 중용을 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가족에게 있어서도 정말 저 정성을 다하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하잖아요. 자기 식대로 표현하고요. 또 자기 식대로 화내고 자기 식대로 사과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반성이 되죠. 사실 이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중용의 어려움은 중용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용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에 위배되는데, 군자가 중용을 행하는 것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은 것이며, 이것을 시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중이라는 말이 중용에서 나옵니다. 때에 적중한 거, 때에 알맞게 하는 거. 때에 알맞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때에 알맞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소인은 중용에 위배되는 것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위배되는 일을 하느냐? 거리낌 없이 한다 이거죠. 거리낌 없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지 기분대로. 그게 중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군자 쪽에 가까운지 소인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군자를 지향하는데 아직은 소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인의 행동을 무기탄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꺼릴 기자, 꺼릴 탄자. 거리낌이 없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거리낌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요. 막 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항복 선언하고 나오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용 4장에 보면 중용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불급한다. 또 도가 밝아지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다. 어진 사람은 그걸 좀 과하게 하고 어질지 못하는 사람은 좀 불급하게 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는 이가 없지만 맛을 아는 이는 적다. 저기 지금 표가 좀 깨졌긴 했습니다만 아마 폰트가 좀 달아서 그럴 것 같은데요. 문장에 보면 인막 불 음식야엄마는 사람들이 음식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은 뭐냐면 음식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도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 무감하게 그냥 지나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이 저기 별나라 어디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친다는 거죠. 마치 밥 먹으면서 맛을 맨날 먹는 밥에 익숙해져서 있듯이 말이죠. 중용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논어의 구절도 있습니다.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경제적인 업무도 잘, 실무 능력도 뛰어나고 공자가 굉장히 뛰어난 공자의 열제자 중에 들어갑니다.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3년상을 지내고 제자들이 다 갔는데 3년상을 한 번 더 지내고 갑니다. 6년의 상을 지내고 간 제자가 바로 자공인데요. 이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자장과 자하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 이 두 사람 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설명합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치지 못한 것보다 좀 지나친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러면 자장이 낫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이라. 중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몽매하니라.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상쾌 맑고 정신이 맑으면 꿈자리가 편안하다. 잠자리가 편안하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에게 음식이 인풋이면 이 정신은 아웃풋인 거죠. 인풋과 아웃풋의 선순환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과 사람의 잠자리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적절한 중용을 맞췄을 때 그때 건강과 정신의 건강, 유체적인 건강이 따른다라고 하는 명심보감의 정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저 이상 중용을 설명하는 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인일신지분이면 면 백일지운이라.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그렇죠. 한때의 분노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크게 그르치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러면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죠. 화낼 일 있죠. 화를 내야 될 일이 있죠. 어느 정도 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근심이 생길 정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용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와 국가도 균등하게 할 수 있으며 천하 국가도 모두 다 공평하게 불만 없도록 만들 수 있어요. 또 벼슬과 복록, 높은 귀한 고관 대작 벼슬도 내가 사양할 수 있어요. 마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리선 칼날, 이 작두칼 같은 그런 칼날에도 올라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용은 쉽지가 않다. 공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려워도 조금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공자도 저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중용에 보면 힌트인데요. 자활하고 나옵니다. 이 중용을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 자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씁니다. 그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얘기할 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중용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그 책을 정리한 사람은 니코마코스예요.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바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자사도 할아버지의 얘기를 정리하니 얼마나 이게 정말 할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어려움에 우리 영화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얘기라서 우리가 역사 뼈아픈 역사라서 이것도 잘 압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 것이냐, 화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죽도록 싸워야 할 것이냐, 이 나라의 운명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이 조금 흐려져요. 둘 다 충신이죠. 중용의 어려움을 이렇게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 중에 아주 오래된 고전 중에 시경, 서경 할 때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경은 고대 성왕들, 현인들이 했던 이야기, 나라를 다스렸던 이야기,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었던 평천하를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일하여 윤집골중이니라. 인심, 사람의 이 인심, 이 욕심, 그냥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나오는 이 튀어나오는 욕심, 이건 좀 위태하다, 이거 위태하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올라오는 마음, 마치 낮에 일을 끝나고 밤에 침대에 딱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낮에 있었던 일이 싹 스캔이 돼요. 아, 그때 내가 거기서 그 말 하지 말걸. 아, 내가 거기서 내가 한 템포 죽일걸.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도심이라는 거예요, 도심. 고요할 때 올라오는 마음. 우물로 보자면 저 깊은 물. 인심은 그 위에 떠 있는 물. 나뭇잎 떨어져 있고 먼지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 인심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나오는 이 마음은 위태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조금만 기다리면 싹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마음, 그건 아주 미세해서 잘 안 보여. 처음엔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좀 보다 보면 이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줘요. 내 귓속말에 귀에다 대고 속삭여 줍니다. 야, 정신 차려라. 야, 요 말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아. 요 행동은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해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그래야 그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 그 중도가 바로 중용입니다. 중국에 가면,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 있습니다. 황제가 업무를 봤던 그 중화전에 청나라 건용제가 쓴 글씨 윤집걸중이 바로 그 글씨입니다. 저게 바로 서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저 내용을 푸른 것이 바로 중용이다. 윤집걸중은 윤자는 진실로라는 뜻이고요.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걸자는 그것이란 뜻입니다. 디스나 대세 의미입니다. 그것, 중은 그 중용을 얘기합니다. 그 중용을 진실로 정성스럽게 잡아라고 하는 것이 윤집걸중입니다. 다 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또 모든 경전이 다 중용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중용의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천명지의성이요 솔성지의도요 수도지의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그 본성에 따르는 것을 길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그 길을 닦아나가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 중용이라는 책이요 간단치 않은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선의 천재들이 공부한다는 저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대학부터 배웁니다. 대학 1개월 배웁니다. 천재들이 소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성균관 유생이 되는 거죠. 대학을 1개월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논어하고 맹자를 3개월씩 배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용을 2개월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서 중에서 제일 뒤에 배웁니다. 양은 볼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은요 처음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명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덕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근데 논어는 자활하기 시스찌면 불영여로와 하면서 배움에 대해서 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맹자견 양해왕하시니 맹자가 양해왕을 보시니 양해왕왈 양해왕이 말하기를 수불언천리 이래하시니 장로께서 이 먼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와주셨으니 역장유 일이 옳고이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맹자 대활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하필 알리 있고 왜 하필 이익을 얘기합니까? 여규 인의 이인이다. 인과 의가 있어야지 나라 다스리는데 이익만 따져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맹자의 주제는 인의, 그게 시작합니다. 그 인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 시작할 때 첫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용은 천명어 천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 중용이라는 책이 간단치 않은 책이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암살의 위기가 항상 끊이지 않았던 정조의 왕이 제2 시절의 얘기를 이렇게 약간의 픽션을 섞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상책이옵니다. 들라. 어찌 그러느냐? 무관들도 그 무게를 달고 움직이면 반나절을 버티기 힘들 것이옵니다. 근데 전하께서는 파주하실 때까지 달고 다니시니 드러내놓고 몸을 다듬지 못할 처지니 어찌할 수 있겠느냐? 시중 들어주는 나인 한 명 없다는 것이. 전하, 이제 침소를 보존할 지밀 라인을 들이실 때도 아직 상중이다. 타도세자가 죽은 얼마 뒤입니다. 그렇게 보기 싫으냐?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신금희대장 홍구경이옵니다. 곧 바로이옵니다. 알았다. 대기하라. 무슨 책이더냐?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무슨 책이더냐? 얘기의 중용이옵니다. 23번째 장은 어찌 되느냐? 전하, 혼전으로 납칠 시간이 옵니다.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 영린이란 영화를 아마 이 강의 끝난 다음에 가셔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용을 중간에 이렇게 흩뜨려 놨습니다.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게 중용인지, 중용 얘기가 어쨌다는 건지. 참 감독과 작가가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참 그 통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용의 첫 구절, 저 중용 1장을 이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할 줄이야. 아마 중용도 현빈이 좀 읽어주면 많은 분들이 들지 않을까. 제가 현빈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영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영상 자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성주의도,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길을 따를 것인가? 중용 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이 도는 우리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 우리들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떠날 수 있다면, 떠나서 존재하는 거라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거죠. 뭐 어디 히말라야에 있거나 무슨 화성에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내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어요. 천명이라고 하는 성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늘이 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인들, 말인들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기독을 한다는 겁니다. 삼갈신자, 극이자, 홀로독자. 그 혼자 있을 때조차도 삼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따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중용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칠정들을 느낍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희노애고 애호욕이라고 하는 칠정을 줄여서 4가지만 쓴 겁니다. 이 4가지의 즐거움,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희노애고 애호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표현을 다 절도해, 시중에 맞게 해. 그것을 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은 천하의 근본이고 화는 천하의 공통된 도인데, 이 중과 화, 내 감정에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속마음 발동되기 전에, 발현되기 전에 그 중의 마음과 중의 상태와 이 발현됐을 때 시중에 맞는 그것을 내가 치자는 완성할 치자입니다. complete,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중화를 완성한다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으며 만물이 생육된다. 생육이라는 말 영화에서 나왔죠. 뭐 내가 그 치중화를 하니까 갑자기 뭐 나무가 크고 뭐 산이 생기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이치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어떤 자리? 중용의 자리. 중화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용에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정성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매사에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이것이 과하지 않게, 또 지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나를 살피는 거죠. 몰입해서. 제가 아까 시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중용에도 가끔 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동물적으로 경전 보다가 시만 나오면 확 집중합니다. 왜? 이전에 얘기했던 걸 시로 정리하잖아요. 축약된 언어로 정리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군자의 도는 넓으면서 은밀하다. 군자의 도는 크기로 따지면 엄청 크고 작기로 따지면 엄청 미세한데, 이건 표현이 비유법입니다.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보통 부부로도 알 수 있는 게 있지만 그 지극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 깊은 이치가 있다는 거죠. 시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경의 시를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용에서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닿는데 물고기는 연못에 뛴다. 이게 무슨 갑자기 솔개하고 물고기가 왜 나왔습니까? 솔개는 가장 높이 나는, 하늘을 높이 나는 새 아닙니까? 연못은 가장 낮은 곳에 있죠.
이 우주의 이치는 저 높은 끝에서 저 낮은 데까지, 저 높은 곳에서 낮은 데까지 없는 곳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말만 따서 연비여천 어야구연, 솔개연자 날비자, 솔개가 난다, 닿을여자 하늘천자, 날아서 하늘에 닿는다, 어야구연, 물고기 여자 뛸 약자, 물고기에 뛴다, 우자는 어조사 우자, 연자는 연못 연자, 연못에서 뛴다. 이 우주의 이치가, 도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군자의 도, 훌륭한 도라고 하는,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단호 부분이라. 군자의 도는 실마리가 부부에게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무총관계. 예. 군자의 도는 조단호 부부. 예. 부부에게서, 이 호자는 어조사입니다. 단서단자, 만들조자. 단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전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반려자에게 있다. 매일매일 만나는 눈곱이 낀, 머리가 더부룩해서 만나는, 파자마 입고 만나는 그 부부에게서도 도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용 12장에서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연비여천 어야구연이라고 합니다.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닿는데 물고기는 연못에 뛴다라고 하는 그런 시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용적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중용에서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행원자의 등고잡이라고 하는, 제가 4글자로 저기 뽑은 것은요,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군자의 도는 비유하자면 먼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멀리 천리길 가려면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저 높은 히말라야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행원자이, 갈행자 멀원자, 멀리 가려면 자이, 자자는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는 가까운 이자입니다.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등고잡이, 오를 등자 높을 고자, 높은 데 오르려면 자비, 무엇으로부터, 비는 낮을 비자입니다.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목표 지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출판 시장에 가면, 뭐 교보나 이런 데 가면요, 행복의 기원, 뭐 요즘에 뭐 무엇이 행복이냐, 뭐 이런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저기 있는 아이는요, 아무나 가져올 수가 없어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얼굴을 갖고 왔습니다. 초상권 혹시라도 그럴까 봐. 행복하게 웃는 모습, 아주 지금은 좀 무서워졌지만요, 옛날엔 저랬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태주 시인이 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행복 아니냐? 우리 일상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가슴을 막 칩니다. 사실 세계여행 가고 크루즈 막 1년 다니고 엄청난 큰 집에서 엄청난 뭐 그런 것들을 이 엄청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야 뭔가 행복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인이, 나태주 시인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마 중용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그냥 중용을 그대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약국에도 중용을 터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 알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청춘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이분 중용 안 읽었어요. 그런데 생활에서 깨달은 거죠.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소중한 이 진리 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활에서 아는 겁니다. 중용적 삶에 대해서 중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그 지위에 따라서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귀했을 때는 부귀에 맞게, 어려웠을 때는 어려움에 맞게, 이렇게 자기가 처한 처지와 여건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소기위행이라고 합니다. 줄여서요. 소자는 바탕 소자고요. 기자는 그 기자.
위자는 그 위치, 자기의 포지션, 그 위치, 상황, 그 상황의 바탕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소기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평이한 데 거하여 천명을 기다리고, 그것을 제가 네 글자로 뽑았습니다. 거이사명. 거자는 거할 거자, 이자는 평이할 이자. 아주 평범하게 거해서 사명, 기다릴 사자, 명, 천명, 하늘, 명할 명자. 이 천명을 기다리는 거라 이거죠. 근데 소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행수를 바랍니다. 예, 그게 소인입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요행수를 바란다? 그러면 소인입니다. 일단 무언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제와 오늘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취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군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중용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구절만, 두 부분만, 두 문단만 읽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아까 제가 소확행 말씀드렸죠. 예. 물론 소확행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혹시 욕망해도 되는 것과 욕망해서는 조금 내가 좀 힘들어질 것까지도 욕망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꽃자리라고 하는 시는 자족적인, 무언가 중용의 도를 터득해서 거의사명, 평이한 데 거해서, 평상적인 거에 거해서 천명을 기다리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 같습니다. 중용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중용 14장에서는요, 활 쏘는 것이 군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군자를 비유하는데 활 쏘는 것과 비유하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전곡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관역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쏜 나를 탓한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틀어진다 그러면 중용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저 관역을 탓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군자라는 거죠. 상대를 탓하지 않고, 물론 상대가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 그거를 돌이킬 반자에 구할 구자, 돌이켜 구한다. 저자는 어조사입니다. 신자는 자기 신자입니다. 자기 몸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중용적 삶을 사는 군자의 생활 태도가 되겠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재미난 비유인데, 중용에 보면 13장에 어느 사람이 나무꾼이 나무를 이제 이렇게 도끼질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지금 도끼자루가, 이거 도끼자루 좀 가르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도끼자루를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근데 도끼자루를 자르면 이 도끼자루만큼 이 길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한 자 정도나 한 1m 되는 정도의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이 도끼질을 치면서 이거를 도끼를 겼는지를 봐요. 이렇게. 왜냐면 요만큼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고 또 보고, 또 이렇게 치고 또 보고,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데 미련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겼는지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도가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다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도불 원인이라고 하는 말로, 도는 안 입을 자, 멀 원자, 사람이 자.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내가 가만히 인심, 아까 우물물 비유했는데, 이 우물물, 여기 위에 떠 있는 물을 살짝 걷어내고 저 안에 깊은 물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면, 관조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예. 저부터라도 잘 안 하잖아요. 예, 바쁜데 무슨 관조를 해.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에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한 25개국에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조지비 앨런트 교수가 의대 교수인데 72년간 종단 연구라고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한 300여 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20대 때부터. 조사해봤더니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된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조건이 바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이 심리적인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6가지 정도 조건도. 그런데 저 2조건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1조건이 충족됐을 때 약 한 80%, 2조건까지 충족이 됐을 때 90%를 상회하는 행복한 경우가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인류 역사상 72년 종단 연구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겁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니까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삼시세끼 먹고 우리도 삼시세끼 먹으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중용적 삶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낙이부름하고 에이불상이라. 살다 보니까 즐거운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즐겁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오버하지 말고, 음자는 우리가 보통 음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저 음자는 넘치다, 오버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오버페이스. 뭔가 넘치는 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더라도 너무 넘치지 말고요. 오래된 동창들 한 30년에 만나면 꼭 그날 사고 나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마지막 다음날 파출소에서 나오고 경찰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해야죠. 슬퍼해야죠. 회복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상례도 보면 3일상, 3년상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슬퍼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아마 망자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용적 삶이라는 거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 다 있죠. 논어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속부달이라. 하고자 할 욕자 빠를 속자. 빨리 하고자 하면 안 입을 자 도달하지 못한다. 속도냐 방향이냐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보면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방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자하하고 얽힌 이야기인데요. 자하에게 물어봅니다. 자하가 굉장히 의욕이 많아가지고 이 지방의 관리를 합니다. 근데 성과를 빨리빨리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하한테 다독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아라. 빨리 하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조금 차근차근 하거라라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했던 말이 바로 욕속부달입니다. 저것도 역시 중용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꽃을 보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좀 기다려라. 스탠바이. 좀 지켜봐라. 좀 응시하고 바라보고 정성을 좀 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무르익으니까 좀 기다려보렴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관대함을 따르면 그 복이 저절로 넘친다. 복을 가져오는 것은 그 관대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요. 굉장히 막 너무 아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입니다. 너무 사치합니다. 그러면 그 중용은 뭐겠습니까? 반은 인색하고 반은 사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그러운 거죠. 쓸 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안 쓰는 거. 그게 너그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겁내하고요. 막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모합니다. 과감을 넘어서 무모합니다. 그때 중용은 뭘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그렇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고, 지금 이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지금 옮긴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중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는 다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현인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고,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헐뜯은 다음에 남들이 그 집안을 헐뜯으며, 나라는 스스로 망친 다음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재앙은 어디서 오는가?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지가 자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누가 불행 속에 빠칩니까?
간혹 누가 이상한 데에 빠치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가 거기에 발을 들이는 거죠. 행복은 누가 만든가 그러면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든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 천자걸 유가위나 자자걸 불가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맹자에는 천자걸 유가위나 자자걸 불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환도 살아날 환자고요. 활도 살 활자니까 뜻은 저겁니다. 어떻게 행복을 누가 행복을 만드는가?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 삶에 끌어온다는 거죠. 저기 밖에 행복이 있고 저기 밖에 불행이 있다면 자기가 끌어오는 거죠. 자기 안으로 자기 삶의 공간으로 자기가 끌어오는 거예요. 중용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그렇다. 중용적 삶, 중용 4장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중용적 삶을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떤 말로 제가 정리를 할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 그릇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급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도달하지 못한다. 이 과불급이 없는 것이 중이다라고 하는 주자의 정의도 이와 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삶에서 중용의 삶, 중용의 지혜도 바로 이 지자과지 우자불급을 생각해 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예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사 선생이 마지막 말년에 과천에 있으면서 썼던 글씨입니다. 아는 사람한테 써준 글씨인데요. 대팽고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대팽두부 과강채, 좋은 반찬,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각나물이고 고해 부처 아녀선, 좋은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다. 세상에 이분은 증조부가 왕의 분마가 됐잖아요. 정말 대단한 부와 귀를 누렸는데 일생 살다 보니까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저녁상에 둘러앉은 이 가족에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말년에 썼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일상의 삶에서 깨달음, 또 일상의 삶에서의 기쁨, 즐거움, 또 행복의 지혜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